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소설 어사방문수 시리즈 9번째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으리, 어느새 소술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가을인가 봅니다. 허허, 그래. 벌써 가을이로구나. 그런데 소희는 좀 사실 섭섭하옵니다. 관리들의 비행을 밝혀 출도하시기는커녕 백성들의 사사로운 일만 도와주셨으니 말이옵니다. 아니, 어사 출도를 못해서 네 속이 답답한 모양이구나. 예, 아주 솔직히 그렇사옵니다. 아니, 몇 달을 나으리를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나 저제나 출도를 그렇게 기다렸건만 소송이며 다툼만 해결하고 계시니 저로서는 맥이 빠질 뿐이옵니다.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이놈아, 출도하는 게 그리도 소원이더냐? 아니, 뭐 소원이라기보다는 그래야 좀 뽀대도 나고 나으리를 모시고 다닌 보람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하하, 그래, 네 속이 시원하도록 한번 해주어야겠구나. 그렇다면 다음 고을에서는 출도하시겠나이까? 아마 이번에 가는 곳에서는 출도를 하게 될 듯하다. 우와, 출도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옵니다. 하하, 몇 달 동안 그렇게 출도를 기다렸느냐? 그 말씀을 들으니 히히히히, 다리에 힘이 조금 솟는 듯하옵니다. 허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느냐? 문경 아니옵니까? 그래, 문경이다. 우와, 도둑들이 우글우글 거린다는 그 문경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아무래도 그곳에서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나. 우와, 아직 가보지도 않으시고 어찌 그리 잘 아시옵니까? 아니, 생각해보아라. 원님이 정사를 바르게 펴고 있다면 세제에 도둑이 들끓을 이유가 있겠느냐? 듣고 보니 그렇사옵니다. 누가 좋아서 도둑이 되었겠느냐? 마을에서 살 길이 막히니 남부여대하여 산으로 들어가고 산속에서 연명하려다 보니 도둑질밖에 남지 않았을 뿐이지.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게다가 도둑이 되려고 일부러 다른 고을로 갈 리도 없으니 문경세제에 도둑이 많은 것은 인근 고을의 정사가 그릇된 탓일 게다. 박어사와 칠복이는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들판을 가로질러 걸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구를 떠난 지 보름 만에 문경 땅에 들었으나 그동안 이렇다 할 사건은 눈에 띄지 않았지요. 은성에서 간단한 요기를 한 뒤 해 지기 전 문경에 닿으려 걸음을 재촉했으나 끝내 해가 먼저 산 너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칠복이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방은 한적한 총구석뿐 객주집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칠복이는 은성 고을을 떠난 뒤부터 줄곧 두 사람을 호위하듯 따라붙는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박어사의 지시에 따라 문경으로 먼저 잠입해 들어온 역졸들이었지요. 나으리, 문경에 들어가시는 대로 곧장 출도하시겠습니까? 이놈아, 무엇이 그릇되었는지도 모르고 어찌 출도를 한단 말이냐. 모든 사정을 낱낱이 살핀 뒤에야 하는 게다. 하오나 나으리, 피로가 쌓이지 않으셨사옵니까? 피곤하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보아하니 쉬어갈 만한 집도 없는 듯하구나. 과연
그러했습니다. 박어사는 휘적휘적 걸음을 옮기며 막 떠오르는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어둠 너머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은 앞에 보이는 야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나으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시옵니까? 그래, 날은 이미 어두웠는데 저런 곳에서 아기가 울다니?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소인이 가서 보고겠사옵니다. 아니다, 함께 가보자. 그러면 나으리께서 앞장서십시오. 도적은 의뢰 뒤에서 이렇게 덮치는 법이 아니옵니까? 아, 끼놈아! 이런 곳에 무슨 도적이 있겠느냐? 잔소리 말고 어서 가자.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헤치며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강보에 쌓인 아기 하나가 악을 쓰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 아이를 이런 곳에 두었단 말이냐? 박어사는 아기를 안으려다 포대기 아래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른 종이를 주워 달빛에 비추어 보았죠. 거기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밤눈에도 분명히 아녀자의 언문 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허, 아이 누군가 이 아이를 내다 버렸구나. 그런 모양이옵니다. 어찌 부모가 되어 이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사정이 있어 이 어린 것을. 칠복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를 안고 난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 아기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하는 수 있느냐? 문경까지 네가 안고 가는 수밖에. 이렇게 울어대는 애기를 어떻게 데리고... 아니, 그렇다고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더냐. 두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숲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번에는 어디선가 가냘프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흐느낌이었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숨죽인 통곡이 산기슭 아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박어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보가, 너도 들었느냐? 예, 여인의 흐느낌 소리인 듯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자. 박어사는 말과 함께 몸을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울음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죠.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허옇게 보이던 물체 하나가 흠칫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죠. 아낙네는 뉘시오? 칠복이가 다가서며 물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대답 대신 숲속으로 몸을 던지듯 달아나기 시작했죠. 거기 멈추시오! 칠복이가 소리치며 뒤쫓았어요. 그 사이 어린아이는 어느새 박어사의 품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칠복이는 여인을 따라잡아 두 손을 꽉 붙잡았어요. 여인이 멈춰선 자리에는 올개미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늘어져 있었죠. 목을 매기 위해 미리 걸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는 순간 곧바로 이승을 떠날 작정이었던 것이죠. 강보에 쌓인 어린 것을 두고 죽으려 했다면 그 사정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박어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연민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어린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고운 잠에 빠져 있었지요. 소복을 입은 여인은 칠복이에게 이끌려 박어사 앞에 섰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박어사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받아들었어요. 종복아, 내 아들 종복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여인은 끝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연방 가슴을 치는 모습은 차마 눈을 떼기 어려웠지요.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비탄 속에서도 눈부실 만큼 고왔고 마치 꽃조차 빛을 잃을 듯한 아름다운 미모였어요. 수려한 산수의 기운을 받아 자랐는지 맵시 또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소복은 그 아름다움을 더욱 처연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통곡하던 여인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나으리, 이런 추악꼴을 보여드려 죄송하옵니다. 아기를 버린 것은 이 미천한 계집의 죄이오니 나으리께서는 어서 갈 길을 떠나시옵소서. 여인의 음성은 너무도 곱고 또렷하여 박어사는 순간 말문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안악이기에 이런 짓을 하려 드느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허사거늘 저 어린 것을 두고 어찌 죽을 생각을 했단 말이냐. 박어사는 일부러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이제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집으로 돌아가자. 나으리, 미천한 계집의 일이옵니다. 괴념치 마시고 어서 떠나시옵소서. 허허, 상민이라 하여 이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니라. 미천하다 하여 함부로 목숨을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더구나 젖먹이 아이까지 있는 몸이니 부디 생각을 돌리거라. 박어사의 말은 꾸짖음이었으되 그 속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울음만 삼켰지요. 그러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이 세상을 하직하려 했던 연유가 무엇이냐? 나으리,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쉽게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말한다고 해로울 것은 없을 것이다. 신세 한탄 삼아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 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박어사의 진심이 전해진 탓인지 그 인품에 마음이 누그러진 탓인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야기는 지난 봄의 일부터 시작되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봄 어느 날, 이 아낙네 홍경화는 동네 아낙네들과 함께 산으로 나무를 캐러 나섰습니다. 산에는 어린 나물이 지천으로 돋아 있었고 아낙네들은 봄 기운에 취해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손을 바지런히 놀렸죠. 짧은 봄날이 저물 무렵 바구니마다 나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일제히 일어나 굽혔던 허리를 쭉 폈습니다. 앞치마에는 흙이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그것은 나무를 캐며 연신 손을 닦았기 때문이었죠. 아유, 철이 엄마, 벌써 해가 설피 기울었수.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저녁 지을 때가 된 모양이니 이제 내려갑시다.
그려요. 바구니도 다 찼으니 그만들 내려가세. 새댁은 아직 멀었수? 아니요. 나물은 다 캤는데 행주치마가 너무 더러워서요. 저 아래 냇물에 가서 잠시 빨고 내려가려 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 하구려. 홍경화가 행주치마를 빨기 위해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내려간 뒤 동네 아낙네들은 하나 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주치마를 모두 빨고 홍경화가 일어서려는 순간, 아이코야, 뜻밖에도 말발굽 소리가 숲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내 말 두 필이 냇가 곁에 멈춰 섰죠. 홍경화는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급히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허나 이미 마을 위에 있던 자들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가고 말았죠. 산속에서 남정네들과 마주친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이 골 원님과 비장 형방이었음을 알아차리자 홍경화의 몸은 더욱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냥을 나온 듯 간단한 옷차림이었어요. 말들은 홍경화가 숨은 나무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거기 숨은 게 누구야? 형방의 날성 고함이 숲을 갈랐습니다. 홍경화는 공포에 사로잡혀 숨조차 쉬지 못했죠. 아이, 나오지 않고 못해? 얼른 나오지 못하겠느냐? 아이, 요망한 년 같은 이러고 썩 나오지 못할까? 아이고야, 더는 버티지 못한 홍경화가 떨리는 다리를 옮겨 사또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이년이 어째 본관 사또 면전에서 숨는 것이야? 허허, 그만하면 되었다. 사또가 나치기 말하며 홍경화를 훑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홍경화는 두려움에 굳은 목으로 겨우 고개를 들었지요. 아니, 과연 천하의 절세기로다. 사또의 눈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 고을에 이런 미인이 있었다니 이제야 알았구나. 그래, 네 제아비는 누구냐? 예, 일개 농부 백성철이옵니다. 그래. 날이 저문이 돌아가거라. 허나 다시는 사또 행차를 보고 숨는 무례를 범하지 말라. 홍경화는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지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이 집이 백성철의 집이냐? 느닷없이 들리는 사령의 거친 목소리에 백성철이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사또께서 부르신다. 어서 관가로 가자.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다시 행차 소리가 들렸죠. 사또 행차시다. 아이쿠야, 홍경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또가 직접 집 앞에 선 것이었죠. 내 지아비는 어디 있느냐? 사령을 따라 관가로 갔사옵니다. 허허, 길이 엇갈렸구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잠시 쉬어가야겠다. 사또, 집이 누추하여. 괜찮다 하지 않느냐? 내가 괜찮다는데. 아이고야, 더는 물릴 수 없었습니다.
홍경화는 급히 안방을 정리하고 사또를 들였지요. 그 순간부터 이 집에 들여온 불길함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랫목에 좌정한 사또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죠. 살림이 제법 단정하구나. 사또의 은덕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허나,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 술 생각이 나는구나. 사령들이 술은 가져왔을 터이니 너는 안주만 차려오너라. 그 말에 홍경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아비가 있는 몸으로 술 시중을 들 수는 없었죠. 그러나 백성된 몸으로 사또의 명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홍경화는 떨리는 걸음으로 부엌에 다녀와 초라하나 정갈한 술상을 차려 내놓았죠. 거기 앉거라. 쇠내는 부엌에 일이 남아있어 앉으라 하지 않느냐. 사또 남녀는 유별하다 하였사옵니다. 아니 뭐라? 나는 이 고을의 어버이나 다름없다. 술 한잔 따른다고 흉대의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오나 사또 나으리 쇠내에게는 지아비가 있사옵니다. 그 순간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윤리를 지킬 수 있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사또는 비웃듯 말했죠. 참으로 답답한 계집이로다. 그제야 홍경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몸을 탐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말했죠. 홍경화는 말없이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사또는 혼자 술을 마시다 문득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홍경화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사또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 손을 놓으시옵소서. 향기로운 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겠느냐. 사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허허, 내 말을 들으면 네 지아비도 무사할 것이다. 아이쿠야. 그 말에 홍경화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박이었습니다. 사또는 끝내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죠. 홍경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홍경화는 이를 악물고 말했죠. 잠시만, 제가 생각이 짧았나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허리를 감싸던 팔에 힘을 풀었습니다. 사또가 방심한 순간 홍경화는 몸을 돌려 잽싸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잡아라! 그러나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죠. 사령들은 영문도 모른 채 멀어지는 홍경화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를 갈았죠.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분노를 삼킨 채 그는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관아에서는 형방이 백성철을 붙들어 두고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사또가 돌아오자 형방은 한눈에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죠. 사또의 얼굴에는 분노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방, 그놈을 꿀려라. 백성철은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흥, 억울하다. 네가 진정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사또는 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형틀에 모고 매를 매우 쳐라. 아이쿠야.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백성철의 숨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슨 죄인지 알 길도 없이 고통만 쌓여갔죠. 이제 알겠느냐?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 대답도 안 하는구나. 그래, 옥사에 가두어라. 날이 밝으면 다시 문조하겠다. 그렇게 백성철은 옥졸들에게 끌려 갇혔습니다. 동헌에는 사또와 형방만이 남아있었죠. 사또 나으리, 그 계집이 쉽게 꺾일 성정은 아니었던 모양이옵니다. 그러니 더 꺾어야 한다. 그년의 서방에게 죄를 씌워라. 예, 명을 받들겠나이다. 형방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시각 홍경화는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을 놓지 못했지요. 지아비에게 화가 미쳤을 것이라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살인문 밖에 서서 관아 쪽을 바라보며 밤이 깊도록 기다렸습니다. 혹여 그때 몸을 내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지독한 자책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는 끝내 지아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밤만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홍경화가 안방에 들어와 자리에 잠깐 앉으려는 순간 밖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인문을 열자 형방이 서 있었어요. 네 지아비 백가는 큰 죄를 지었느니라. 의군부로 넘겨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게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씀이옵니까? 그건 뭐 차차 알게 될 것이다. 허나 네가 나서지 않으면 살 길은 없다. 형방은 말을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사또께 직접 가서 사정해 보아라. 아이, 네 마음 먹기에 따라 지아비의 목숨이 달렸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만 남기고 형방은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홍경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뒤에서 동생 경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 있었소? 왜 이렇게 우는 거요? 그러나 홍경화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더욱 서럽게 흐느껴 올 뿐이었죠. 언니, 여기서 그러지 말고 방 안으로 들어갑시다. 경란은 언니의 팔을 부축해 안으로 이끌었어요. 경란은 홍경화의 친동생으로 올해 18이 된 아름다운 처녀였죠. 2달 전 어느 분홍의 맏아들과 정혼을 맺고 혼인 날만 기다리던 중 그 정혼남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정혼했던 몸이란 이유로 그 길로 경란의 혼인길은 막혀버렸죠. 이후로 매파가 몇 차례 신랑감을 물색해왔으나 정혼남이 죽었다는 사연 때문에 번번이 혼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아름답고 재질이 뛰어나며 자태가 곱기로 이름났던 홍경란에게 이는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시름을 달래기 위해 언니의 집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홍경화 또한 그런 동생이 가여워 늘 극진히 위로해주는 처지였죠.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경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지 않습니까? 아니, 솟아날 구멍이라니?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경화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형방이 하는 말 내가 다 들었소. 그 말을 다 들었단 말이냐? 경란아,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언니, 본관 사또가 포악하기로 이름이 높다 하나 설마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겠소? 아니다. 애먼 사람을 옥에 가두었는데 목숨인들 살려두겠느냐? 그나저나 형부는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실까? 그 말에 경화는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홍경화의 마음속에 차마 말로 꺼낼 수 없는 생각 하나가 자리 잡았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사또께 시간을 달라 할까? 그래, 그 뒤 몸을 바쳐 제아비를 살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될 일이다. 그렇게 다음날 그녀는 형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밤만 깊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형방은 어찌하여 홍경화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른 아침 홍경화에게 가해채비를 하던 중 뜻밖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은 묘령의 처녀였죠. 이슬을 머금은 한떨기 백합처럼 청초한 자태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소녀, 형방 나으리를 뵙고자 왔사옵니다. 너는 네 집 처자냐? 아랫마을에 사는 농부 홍효주의 딸이옵니다. 헌데 처자의 몸으로 아침 일찍 이게 웬일이냐? 나으리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큰 사랑으로 들어가자. 형방은 새삼스레 경란의 고운 얼굴과 자태를 훑어보며 사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녀는 지금 관가에 붙들려 있는 백가의 처제이옵니다. 그러하냐? 하오나 언니를 대신하여 사또께 간청을 드리면 안 되겠사옵니까? 네가 언니 대신 사또를 찾아가겠단 말이냐? 어허, 너는 아직 처자가 아니냐? 상관없사옵니다. 형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오리까? 호호호호호호호. 아이 참으로 갸륵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 형방은 경란의 용모를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유부녀보다야 이제 막 피어난 한떨기 꽃송이를 바치는 것이 사또의 마음을 훨씬 더 흡족하게 할 터였죠. 그리 되면 자신의 공로 또한 인정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사또께는 어떤 방법으로 간청드리겠느냐? 형방이 물었습니다. 허나 어떤 방법이 있겠사옵니까? 경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천한 소녀의 몸이나마 사또께 바치겠나이다. 그 말에 형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이, 그 말이 참이더냐? 예, 소녀의 간청이 받아들여지는 즉시 몸을 바치겠나이다. 어허허, 참으로 갸륵하구나.
부디 부탁드려옵니다. 그래, 좋다. 오늘 등청하는 대로 사또께 품신하겠으니 내일 다시 우리 집으로 오너라. 예. 형방은 경란을 돌려보내자마자 급히 동헌으로 향했습니다. 사또! 형방 이숙전 아침 문안 올려옵니다. 오냐. 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사또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형방을 불렀습니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사또, 그보다 더 아름답고 기막힌 계집이 대신 수청을 들겠다고 나섰사옵니다.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계집이라니. 자세히 말해보거라. 예, 아침 일찍 백가의 처제가 찾아와 언니 대신 사또를 뵙게 해달라 간청했사옵니다. 헌데 그 용모가 언니보다 훨씬 더 수려하옵니다. 그래? 그렇게나 아리따운 처자더냐. 예, 사또. 아이고, 뭐 토끼를 쫓다 호랭이를 잡는 그런 셈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사또와 형방의 웃음소리가 동헌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입을 열었죠. 그렇다면 백가 놈은 어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무슨 죄를 씌우는 게 마땅하겠느냐 말이야. 백가가 관을 불신하고 문경세제의 도적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였다 하여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반역죄라. 아하, 그거 너무 엄중한 죄가 아니냐. 허나 사또, 엄중한 죄를 씌어야만 뒷말이 없을 것이옵니다. 소인이 보기엔 그리함이 옳사옵니다. 그래, 좋다. 네 뜻대로 하라. 다만 증거는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명심하겠나이다. 형방은 곧 동헌을 물러나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붓을 들고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윽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소인 백성철은 불온한 언행으로 상간마마를 비방하였고 관을 업신여기며 민심을 어지럽혔사옵니다. 또한 문경골 세제의 도적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한 정황이 있사오니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써도 이렇게 잘 썼다니. 참, 나는 글재주가 아주 좋아. 글을 마친 형방은 붓을 내려놓고 입가에 얇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철이 죄를 벗어날 길은 없기 때문이지요. 형방이 그 문서를 들고 옥으로 향하니 백성철은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형방은 그를 한번 훑어본 뒤 허리춤에서 비수를 꺼냈죠. 이내 망설임 없이 그의 새끼손가락을 그어버렸습니다. 백성철이 몸을 비틀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죠. 왜 이러시는 것이오? 나으리! 그러나 형방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흘러내리는 피를 받아 백성철의 이름 아래 혈판을 찍고 공모함이라는 글자 밑에도 다시금 흔적을 남겼습니다. 옥사정, 거기 있느냐? 예, 소인 대령이옵니다. 여기 피가 흐르니 지혈을 해주어라. 형방은 그렇게 말만 남기고 곧장 사또에게로 향했어요. 사또, 혈판까지 찍어두었으니 증거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옵니다. 용이 주도하게 잘했느니라. 사또는
형방을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튿날 해질 무렵 경란은 관가로 끌려왔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자태를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죠. 백가의 사면을 정하러 왔다더냐. 경란은 몸을 대신 바치겠다고 간청했고 사또는 곧 백성철을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죠. 백성철은 풀려나는 듯 보였다가 곧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경란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날 밤 경란은 사또의 놀이개가 되었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경란은 분노하여 형방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모욕을 당했고 관가로 달려가 소란을 피우다 하옥되었습니다. 이튿날 국문 자리에서 울분에 찬 진실을 토해냈으나 그 대가는 태형이었고 경란은 그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안 홍경화는 끝내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형방과 사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쪽을 멸하겠다는 협박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죠.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경화는 마침내 몸을 내주고 사또의 놀이개로 살아가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지요. 그 사이 백성철은 옥중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경화는 아이를 얻고 길을 나섰습니다. 끝내 아이를 해칠 수는 없어 길가에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을 끊을 결심을 굳혔던 것이었죠.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허나 조금만 더 참게 곧 속이 시원해질 일이 있을 것이니.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어사는 홍경화를 조용히 위로한 뒤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 길로 곧바로 문경으로 향하겠다. 너는 이 안악을 데리고 내일 아침까지 관가로 오너라. 예,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이튿날 새벽 박어사는 동이 트기도 전에 관가에 이르렀습니다. 여보라, 아이 새벽부터 왜 놈이 이리 기웃기웃거리는 것이야? 문지기는 행색이 초라한 박어사를 보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호통을 쳤습니다. 소인은 사또께 아뢰올 말씀이 있어 이렇게 이른 시각에 왔나이다. 아이 니놈이 사또를 뵙겠다고? 문지기는 비웃듯 눈을 풀아렸죠. 소인에게는 참으로 딱한 사정이 있사옵니다. 부디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안 된다. 너 같은 놈을 만나주시 사또가 아니니라. 문지기는 사나운 기세로 박어사를 산문 밖으로 밀쳐냈어요. 박어사는 비틀거리며 다시 사정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문지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 저 부디 이것을 받아주시고 사또를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나이다. 엽전을 받아든 문지기의 얼굴이 금세 부드러워졌어요. 무슨 일로 사또를 뵈려는지 소상히 말해보거라. 소인의 토지 문제로 옆집 김서방과 다툼이 생겼사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돈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문지기는 박어사를 데리고 동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께 아뢰옵니다. 통인의 고함에 미닫이가 열리고 사또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휴, 새벽부터 무슨 일이냐? 농부 하나가 토지 문제로 송사할 것이 있다 하옵니다. 아이 뭐라, 이 새벽에 토지 문제라. 아이 그런 거는 낮에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낮에. 아이 그렇게 얘기를 했사온데 하도 급하다 하여. 사또는 박어사의 행색을 잠시 위아래로 훑어본 뒤 물었습니다. 아이 그래, 뭐 어차피 잠을 깼으니 드러나 보자. 송사 내용을 말해보아라. 그러자 박어사는 그 포악무도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미천한 농부요입니다. 사또께 아뢰고자 하는 바가 있어 이 자리에 왔나이다. 허허, 서두가 길구나. 어서 용건이나 말하라. 사또께서 어진 정사를 펴지 않으시고 애매한 백성들을 잡아들인다 하는 말이 고을에 자자하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아, 이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는 것이야? 여봐라, 사령은 어디 있느냐? 저놈을 당장 붙잡아 메어라. 사또의 고함에 용마루가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죠. 사또, 노염을 거두시고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옵소서. 좋다. 더 할 말이 있으면 어디 해보아라. 어차피 매를 맞아야 하니. 사또께서 색을 탐하느라 고을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백성을 옥에 가두어 목숨까지 앗아간다 하는 말이 과연 헛소문이옵니까? 아이 저놈이 미쳤구나.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 사또는 분을 이기지 못해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통인과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 박어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박어사가 우렁차게 외쳤지요.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이 문경 사또는 마땅히 국문을 받아야 할 자니라. 그 순간 박어사가 배에 힘을 줘 다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그러자 사방에서 욕조들이 쏟아져 나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명어사 출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지금까지 박어사에게 오라를 지르려던 사령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못했죠. 문경 사또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황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욕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동헌 앞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죄인들이 하나 둘씩 묶여 끌려 나왔죠. 문경 사또는 똑똑히 들으라. 박어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상감마마의 지엄하신 명을 받들어 이 땅에 내려온 아명어사 박문수이니라. 그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사또 앞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나으리 이 몸에 잘못을 관대히 처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친놈이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뭐하라? 관대히 처벌해달라? 토색지를 일삼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아름다운 여인네의 정조를 유린하며 억울한 백성들을 옥에 가두 병사하게 만든 네가 어찌 관용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이냐? 박어사는 사또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 수가 끝이 없을 지경이었죠. 이윽고 그는 형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죽을 지어서나 저는 사또의 명을 받아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칠복이가 어린 아기를 업은 소복 차림의 여인과 함께 동헌으로 들어왔습니다.
홍경화는 꿇어 엎드린 사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에 옅은 희색이 떠올랐지요. 남편과 동생의 원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듯 했습니다. 문경사또, 저기 서 있는 아낙네를 알고 있느냐? 박어사의 호령에 사또는 고개를 들다 말고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어사는 홍경화가 겪은 억울한 사연을 하나하나 밝혔고 사또의 입으로 모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주리를 틀리고 하옥되었으며 이튿날 새벽 참수형에 처해졌죠. 형방 또한 사또를 부추겨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박어사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고 문경고을에 새 수령을 세운 뒤 칠복이와 함께 길을 떠났죠. 어느새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온 산이 불타는 듯했고 길섬마다 들국화가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가을 경치가 참으로 그럴듯하옵니다. 그래, 문경세제의 단풍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게다. 하오나 나으리, 지금쯤 백가의 지엄이는 마음 놓고 아기를 잘 키우고 있겠지요? 그렇겠지. 이제는 걱정 없이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고 있을 게다. 그 아낙네도 평생 나으리의 은덕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박어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허허, 은덕이라 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백성들이 편히 살도록 보살피는 것, 그것이 내 도리일 뿐이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에는 벼 이삭이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었고 박어사와 칠복이는 그 물결을 헤치며 한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행어사의 출도와 탕과놀이의 처벌이라는 전형적인 권성징악 구조를 따르지만 읽고 난 뒤에 남는 감정은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을 느끼게 되지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 앞에 놓였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깊은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정의가 빛을 발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정의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며 단 한 번이라도 바로 세워질 때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를 막는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부터는 또 새로운 박문수 이야기로 채워 나가겠습니다.